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에 이혼을 한 30대 중반의 돌싱 여성입니다. 남들은 제가 이 나이 먹고 벌써 혼자가 되어버렸다고 불쌍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 싶습니다. 남편이나 시댁이나 있어봤자 결국 제 발목만 잡을 것을 왜 그렇게 희생하고 제 인생을 포기하며 살았던 건지 모르겠네요. 한때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 알고 제 인생도 다 포기하며 살았던 저였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참 바보짓이었다 싶네요. 그나마 이제라도 벗어난 것은 저희 친정엄마 때문이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사연을 보내볼까 해요. 제게 가족이란 존재는 참 특별한 존재였어요. 너무 가까우면서도 가끔은 너무 먼 애증의 관계라고 해야겠네요. 저는 위로 오빠 하나에 엄마, 아버지와 내 식구 가정에서 자란 막내딸이었습니다. 남들은 막내딸이라 예쁜 말이 받고 귀하게 컸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사실 저는 이름만 막내딸이었지 막내딸 대접을 받아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저는 기억도 없지만 저희 집도 큰 어려움 없이 살았다고 하던데 정작 제가 기억하는 것은 방 하나 비좁은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부대끼며 지내고 남의 집살이를 전전해야 했던 안타까운 기억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아버지가 친구분의 빚 보증을 잘못 쓰시면서 집안이 쫄딱 망해버렸기 때문이었죠. 집이 날아갈 정도의 큰 일이었기에 그 일로 아버지는 빚쟁이들을 피해 잠적을 하시고 어머니는 돈을 벌러 다니시느라 저희 남매를 돌보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정으로 인해서 저와 오빠는 각자 다른 친척들 집에 맡겨지며 눈칫밥 먹는 남의 집 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직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너무 그립고 남의 집살이가 그렇게 서러울 수 없었어요. 몇 년을 여기저기 떠돌아 지내고 나서야 저희 가족은 겨우 다시 모일 수 있었죠. 보증금도 없는 작은 단칸방을 얻으신 부모님은 그제서야 저희를 데려오셨고 그 사이 많이 자란 저희 남매는 그 비좁은 집에서 힘겨운 청소년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조금 사정이 나아지며 얼마 뒤 방 2개 딸린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지만 그마저도 다른 집처럼 여유있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조그마한 방 2개짜리 그 집에서 저는 엄마와 오빠는 아버지와 방을 나눴으며 저는 평생 내 방 한 번 가져볼 수 없었습니다. 한창 예민할 사춘기 시기에 내 방 하나 없는 신세에도 저는 차마 투정을 할 수도 없이 속만 썩혀야 했습니다. 용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정에 어떻게든 돈이 필요했던 저는 일찍부터 아르바이트며 부업을 하며 제 몫을 하곤 했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수학여행비를 내고 학급비를 내며 저는 너무 일찍부터 철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야 특출나게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라 대학 갈 생각은 진작 포기했지만 저희 오빠는 조금 달랐어요. 저는 학원 한번 갈 수가 없어 일찍 공부를 놓았지만 어렸을 적부터 워낙 공부를 잘했던 오빠는 집이 망하고 이사를 다니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오빠를 안쓰러워하셨고 없는 와중에도 오빠는 대학을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사정을 할 만큼 어려운 집안 형편이었기에 우리 집에서 대학 등록금은커녕 200만 원 조금 안 되는 입학금을 내어줄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빚보증 때문에 빚지는 거라면 징글징글하다며 치를 떠시던 엄마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가며 오빠를 대학에 보내셨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안 좋은 상황에서도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 오빠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대학은커녕 학원 한번 다녀본 적 없었고 엄마는 장남에게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 말하셨지만 저는 그 일이 참 섭섭했습니다. 사실 엄마에게서 그런 차별을 느꼈던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전부터 엄마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오빠를 참 좋아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웠을 때에도 오빠는 학군 좋은 곳에서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며 다니던 학교 근처에 있는 친척집에 맡겼었고 저는 그럴 필요가 없는지 멀리 시골에 있는 고모집에 맡겼었거든요. 그때도 저는 엄마가 그 와중에 오빠만 챙기는 거라며
섭섭한 속을 내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니라며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셨지만 저는 엄마의 행동 하나하나가 늘 서운하고 서러웠네요. 그래도 공부 잘하던 오빠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그 즈음 저희 집 형편도 점점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다 밥벌이를 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생활비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었었죠. 그래서 여유가 있던 탓인지 엄마는 그 즈음 시장 한켠에서 노상으로 하던 국수 장사로 가게를 차렸고 저는 퇴근을 하면 늘 엄마의 가게로 달려가 혼자 고생하는 엄마를 돕곤 했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엄마를 돕고 싶은 마음에 결혼 생각도 없이 엄마 곁을 지키려 했지만 엄마는 다 큰 딸 자식이 짐처럼 느껴지는지 저를 얼른 결혼시켜 치워버리고 싶어 하셨어요. 왜 또 왔어? 자꾸 여기 와서 일할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남자도 좀 만나고 그래라. 맨날 집안이면 가게에만 박혀있는데 언제 어디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겠니? 너 그러다 노처녀 되면 엄마한테 들러붙어 살려고? 무슨 벌써 결혼 얘기야. 나 이제 겨우 25살이야. 다른 집 엄마들은 딸 아까워서 시집도 가지 말라 그러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나를 시집 못 보내서 안달이야? 엄마, 친엄마 맞아? 얘가 말하는 것 봐라. 내가 네 친엄마니까 이런 소리를 하지. 여자 행복은 별거 없어. 그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 잘하는 게 최고야. 엄마의 그런 말에 섭섭했던 저는 그 때문인지 정말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재촉하는 엄마의 등살에 밀려 겨우 26살 나이에 유부녀가 되었죠. 그때도 엄마는 참 무심하다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딸 자식 결혼하는 일에 재고 따질 건 있어야 할 텐데 엄마는 사윗감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좋다고 저를 시집 보냈거든요. 몇 년 전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오빠가 미국으로 건너간 뒤로는 엄마한테는 나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엄마는 정말 제가 귀찮으셨는지 제가 시집 가던 날 다른 엄마들처럼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늘 혼자 짝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서운하게 할수록 왜 자꾸만 엄마 정이 고픈 건지. 저는 좋은 소리 못 들을 걸 알면서도 늘 엄마의 관심을 갈구하곤 했어요. 바로 옆에 사는 딸을 두고도 늘 멀리 있는 아들 걱정만 하는 엄마였는데 말이죠. 엄마는 정말 제게는 정이 없는 건지 시집간 딸이 어렵다고 도움을 구할 때도 도와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저도 계속 일을 했지만 저는 무능력한 남편 때문에 힘든 시기가 꽤 많았어요. 진득하게 일할 생각 없이 자꾸 사업을 벌리려는 남편 때문에 급하게 돈 구해야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엄마, 혹시 돈 좀 있으면 빌려주면 안 돼? 남편이 또 사고를 쳐서. 네 남편이 사고 친 걸 왜 나한테 도와달라 그래? 너희 시어머니 어쩌고? 어머니한테 또 도와달라기가 죄송해서. 엄마 돈 좀 없어? 내가 돈은 무슨 돈이 있어? 있었으면 진작 너 집부터 사줬겠지. 아무튼 엄마는 돈 없어. 엄마가 하던 가게가 동네 맛집으로 꽤 알려지면서 장사가 잘 되었기에 엄마도 이제 여유가 좀 있을 거라 생각해서 부탁을 했더니 엄마는 돈이 없다며 단칼에 제 부탁을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엄마에게 건물이 있다는 얘기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알고 보니 엄마가 그동안 돈이 없었던 건 대출로 건물을 사서였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 다 털어서 건물을 사고는 매달 그 대출금 갚고 하느라 여윳돈이 없었다는 거죠. 그 얘기에 저는 엄마에게 또 섭섭했습니다. 어차피 그 건물은 나중에 오빠를 물려주겠지 하는 생각에 이번에도 제가 오빠에게 밀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엄마를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딸은 결국 엄마뿐인 건지 저는 엄마를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엄마의 병환에 제가 그런 엄마를 모른 채 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에 저는 물론이고 미국에 있던 오빠까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에도 너무 빨리 가셨다 생각했는데 오래 사시기를 바랐던 엄마마저
암에 걸리셨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이미 많이 전이가 되었는지 오래 버티지는 못한다는 병원의 얘기에 저는 속이 너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은 밉고 야속했던 엄마였어도 그런 엄마가 돌아가신다는 걸 바라는 자식은 없을 테니까요. 결국 저는 엄마와 조금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미국에 있는 오빠 대신 엄마의 간병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잠시 동안 엄마와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도 많이 나누곤 했었죠. 저는 예전에 섭섭했던 일들이며 엄마와의 추억들을 되뇌었습니다. 나중에 계속 섭섭해하더라도 그때 그 시간만큼은 아쉬움 없이 보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제 기대만큼 버티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고 마셨습니다. 간병을 하면서 이제서야 엄마와 조금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조금이나마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때 엄마가 먼저 떠나셨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아쉬울 뿐이었습니다. 오빠 대신 엄마 곁을 지키면서 이렇게라도 나 혼자 엄마를 독차지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싶었는데 엄마는 마지막 하시는 길마저 제게 곁을 내어주지 않으셨네요. 그런데 장례가 모두 끝나고 저는 오빠를 통해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엄마가 제 앞으로 유산을 상속하셨다는 거였죠. 자식이 둘이고 엄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곁을 지켰던 건 나였으니 아무리 내가 미워도 나한테도 뭔가 떨어지기는 할 거라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봤자 얼마 안 되는 예금이나 살림살이 정도일 거라 생각했죠. 살아생전 그렇게 장난만 챙기던 엄마였으니 엄마 재산은 당연히 오빠 몫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엄마가 아등바등 빚 갚느라 노력하고 애지중지하던 그 건물이 제 앞으로 상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건물을 나한테 물려준다고 했다고? 그래. 엄마가 미리 유언장까지 작성하셨어. 미연이 너한테는 말씀 안 하셨지만 나한테는 미리 말씀하시고 일러두셨어. 그럴 리가. 엄마가 오빠를 두고 왜 나한테 그 건물을 줘? 미연아, 그 건물은 처음부터 네 거였어. 너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다고 엄마가 네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대학 못 보내준 게 늘 마음에 걸리셔서 나중에라도 꼭 뭐 하나 해주고 싶으시다고 하셨던 분이야. 그래서 장사해서 번 돈으로 건물 사셨고 매년 세금을 빚 갚으시면서 너한테 물려줄 준비를 하고 계셨어. 전 처음 듣는 얘기를 이미 다 알고 있었는지 담담히 얘기하는 오빠를 보며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당연히 오빠 몫인 줄 알고 그동안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했었는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장난만 신경 쓰는 줄 알고 엄마가 사무치게 미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건물을 저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동안 왜 엄마를 원망하고 혼자 속상해했던 건지, 그런 줄도 모르고 딸 자식 힘들 때 도와주지도 않는다며 엄마를 원망했던 저는 그 말들을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매년 너희 시댁에 선물하셨던 걸 알고 있니? 나한테 미국에서 좋은 영양제며 화장품이며 좀 보내라고 매번 부탁하셨거든. 향이 너무 많다 싶어서 누가 쓰시는 건가 했더니 그게 다 너희 시댁에 보내셨던 건가 보더라고. 엄마가 자기한테는 얼마나 인색했는지 알지? 그런 분이 매번 너희 시댁 신경 쓰신 것 보면 너한테 소홀하셨던 건 아닐 거야. 나는 정말 몰랐어. 엄마가 오빠한테만 관심 있고 신경 쓰는 줄 알았지. 내가 시댁에서 구박을 당하던 무시를 당하던 아무렇지 않은 줄만 알았어. 아마 건물을 해주시란 것도 네가 마음 편히 당당하게 살길 바라셔서 그러셨겠지. 자기 몸에 들어가는 것은 10원 한 장도 아끼려고 매번 샘플 화장품에 시장 옷만 사 입으시던 엄마가 딸이 시댁에서 조금이나마 예쁨 받으라고 매번 비싼 선물을 시댁에 하셨다는 것을 듣고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쩐지 시어머니가 매번 돈 없다고만 하시면서 좋은 화장품 쓰시는 게 참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게 저희 어머니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걸 이제서야 알고 말았어요.
너무 늦게서야 엄마의 진심을 알게 된 저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엄마 간병이라도 해드린 것이 다행인지 그마저도 하지 않았더라면 평생 후회 속에 살 뻔했네요. 오빠는 엄마의 마지막 선물을 제가 받는 것이 맞다며 아무런 서운함 없이 제게 건물을 양보했고 결국 저는 엄마의 감사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 내 명의로 된 걸 가져보는 게 처음이다 보니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처리해야 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상속세도 어마어마했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 일은 가족들과 상의를 해야 할 일이다 싶었습니다. 오빠는 시댁에 몰래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권했지만 돈보다 가족이 중요했던 저는 당연히 가족들과 상의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 없이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렸죠. 뭐라고? 장모님이 건물을 주셨다고? 아니, 장모님한테 그런 재산이 있었어? 엄마가 건물 때문에 빚 갚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기는 했었어. 그랬는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뭐야, 당신 설마 나한테 숨긴 거야? 그게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었지. 그래봤자 어차피 오빠 물려주실 텐데 내가 당신한테 말해봤자 뭐하나 해서. 근데 그걸 엄마가 나한테 주려고 그러셨다잖아. 정말? 처음부터 우리 주려고 사셨다고? 그동안 내가 엄마한테 섭섭한 게 많았었잖아. 엄마도 그걸 모르지 않으셨었나 봐. 나 대학도 못 보내준 게 늘 마음에 걸리셨다고. 나한테 꼭 큰 선물 해주고 싶으셨대. 오빠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더라. 그런데도 섭섭하지 않은지 건물을 내가 받는 걸로 아무 말도 안 하네? 그야 형님은 이미 받은 게 많으니까. 그리고 미국 가서 잘 살잖아. 애초에 형님이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게 누구 덕인데. 동생은 못 간 대학 가서 공부했으니 그런 거 아니야. 그 정도 지원받았으면 된 거지 뭐. 그런 것까지 바라겠어? 그래도 유산은 좀 다르지. 나도 어린 마음에 섭섭하다고 하긴 했지만 오빠만큼 하지도 못했고. 엄마도 오빠 입학금이랑 등록금 몇 번 해준 게 다지. 암튼 시작점이 다르잖아. 원래 부모들은 아픈 손가락 먼저 챙기는 법이야. 장남이야 지원받았던 만큼 잘 커서 걱정 없는데 뭘. 장모님도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야 딸 자식 걱정하신 거지. 하긴 그동안 솔직히 장모님이 당신 챙겨준 게 뭐 얼마나 된다고. 남편은 엄마가 이제서라도 저를 챙기는 게 당연한 부모의 도리라며 좋아만 했지만 솔직히 저는 그때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적에는 저도 괜히 엄마에게 서운한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엄마의 진심을 알고 나니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었거든요. 내가 건물 같은 건 못 받아서 엄마에게 섭섭했던 게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럴 돈이 있었으면 차라리 엄마 당신한테 좀 쓰시지. 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아등바등 자식들 걱정만 하고 고생만 하다가 가셨을지. 저는 엄마를 떠올리면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엄마가 제게 물려주신 그 건물이 그냥 재산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가 청소비 한 푼 아끼시면서 열심히 쓸고 닦으며 관리하셨을 건물이었기에 저는 평생 그 건물을 팔지 않고 직접 관리하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다른 생각인 건지 얼른 그 건물을 처분하자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상속세만 다 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때 가면 팔아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거기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 판단이? 그게 무슨 말이야? 멀쩡한 건물을 왜 팔아? 그럼 매년 세금 내면서 그거 들고 있으려고? 당연히 팔아서 그 돈으로 더 큰 돈을 불려야지.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답답이라면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조물주의 건물주니 뭐니 그러니까 건물 가진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지. 근데 그것도 다 옛날 말이고 남의 얘기야. 그런 소리 듣는 건물주들은 전부 강남에 빌딩 가진 사람들 얘기지. 당신처럼 5층밖에 안 되는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는
득보다 실이 더 크지. 매년 세금은 오르는데 집값은 떨어질 거고. 에휴, 그 세 받으려고 해도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나 아는 사람도 건물 관리하는데 자기가 도배장판 다 직접 해. 그렇게 안 하면 마진이 안 남는다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그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사업은 또 무슨 사업? 당신 내가 사업은 정말 안 된다고 했지? 아니, 이번에는 정말 될 거라니까? 그동안 내가 돈이 없어서 제대로 시작을 못한 거지. 당신이 그 건물 팔아서 목돈 마련해주면 완전 대박 터지는 거라니까? 당신이 투자만 하면 내가 그 돈 10배로 불려줄게. 그럼 그때 가서 그 돈으로 당신이 또 건물을 사든지 투자를 하든지 하면 되잖아. 10배는 무슨 10배야. 그동안 당신이 이거저거 한다고 까먹은 돈을 기억 안 나? 당신은 사업 절대 안 된다니까. 정말 왜 그래? 이번에는 정말 된다니까. 당신은 당신 남편을 그렇게 못 믿어? 남편이 매번 일을 벌려서 벌은 돈보다 까먹은 돈이 훨씬 많으면서도 늘 사업할 궁리만 하고 살았어요. 시어머니께 도움 구한 것도 여러 번이었는데 실패할 때면 자기 탓이 아니라며 변명을 하고 돈만 충분하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 노래를 부르곤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건물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얘기에 눈이 돌았는지 감히 엄마가 물려주신 제 건물을 팔아서 자기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건물이 돈이 되던 안 되던 팔 생각도 없었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남편의 사업에 투자할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부부간의 비밀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솔직하게 말을 했더니 이럴 줄 알았으면 건물 얘기를 숨길 걸 그랬죠.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신신당부를 했어요. 나 엄마 건물 절대로 팔 생각 없어. 엄마가 그동안 그 건물 관리한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거기들은 엄마 품 생각해서라도 나 절대 못 팔아. 내가 직접 도배장판을 하고 개고생을 하더라도 나 그 건물 평생 가지고 있을 거야. 세금도 당신더러 도와달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당신도 사업 얘기 꺼내지 마. 그리고 혹여나 어머니한테 얘기할 생각하지 마. 알겠어? 남편도 이러는 마당에 시어머니까지 알게 되시면 무슨 말을 하실까 싶어서 저는 남편에게 어머니에게는 알리지 말자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자기 엄마 바보 만드는 것 같다며 서운해하는 남편에게는 건물에서 세를 받으면 어머니 용돈을 많이 챙겨드리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저라고 괜히 시어머니를 속이고 싶지는 않았지만 괜히 돈 때문에 가족 간에 의상하는 일도 없었으면 싶었죠. 그런데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 역시 건물이 생긴다는 얘기에 마음이 들떴던지 시어머니 앞에서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결국 시어머니까지 건물 이야기를 알게 되셨어요. 너는 나한테까지 속이려고 그랬니? 내가 너희 친정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너 얼마나 신경을 써줬는데 너는 엄마한테 그런 걸 받고는 나한테 숨겼어? 세상에 나 너무 서운하다 정말.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요.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아직 상속세 문제도 해결 안 됐고 완전히 제 것도 아니라서요. 그리고 괜히 건물이 있다고 기대만 안겨드릴까봐 그랬죠. 건물이라고 해도 조그만해서 세도 많이 안 나온다네요. 그래도 거기서 세 받으면 어머니 먼저 챙겨드리려고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휴, 참 섭섭하구나. 그 건물 팔아서 우리 집 빚도 갚고 하면 좋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 역시 남편처럼 그 건물을 팔아 이득을 볼 생각을 하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저야말로 그동안 저희 엄마한테 선물을 받으시면서 제게 말 한 번 안 하신 시어머니가 더 섭섭했지만 제가 이제 와서 시어머니 앞에서 그 얘기를 꺼낼 수도 없었죠. 제가 괜히 말을 더 얹으면 저희 엄마의 성의가 무색해질까 싶어서 그 일은 그냥 엄마와 저만 하는 얘기로 남겨두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는 받기만 하고 섭섭한 줄만 아는 걸 보니 그동안 내가 해드리고 챙겼던 것이 다 무슨 의미였을까 싶은 생각마저 들었어요. 어머니, 저 그 건물 팔 생각 없어요. 남편한테도 미리 얘기했지만
거기서 새 많이 안 나온다 그래도 그냥 들고 있을까 생각해요. 저희 엄마가 애써 물려주신 거 그냥 팔아버리는 게 영 내키지 않아서요. 아유 그래 네 건데 너 알아서 해야지 뭐. 나도 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거지 네 거 탐내고 그런 건 아니야. 나도 너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안 그러니? 그래도 다행히 시어머니는 남편처럼 조르거나 보채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갑자기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다고 해야 할지 저를 전에 없이 챙겨주려 하시더라고요. 아가 너 요즘 입맛이 통 없지? 내가 너 좋아하는 굴비 사뒀다. 이따 점심에 와서 같이 먹자.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굴비를 사셨다며 남편도 없이 저 혼자 집으로 부르신 어머니가 제게 손수 굴비를 발라 밥 위에 올려주시며 제게 너무 다정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요 세상에 너 얼굴 상한 거 좀 봐라. 너 사돈 떠나보내고 입맛도 없지? 직전까지는 간병하느라 몸 상했는데 이제는 부모 초상 치르느라 몸이 다 축이 났겠다. 네가 친정어머니 보내드리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니? 내가 네 생각을 하면 걱정이 참도 않아요. 감사해요 어머니. 많이 먹어? 내가 평소에도 너를 자주 챙겼어야 하는데 알다시피 내가 무슨 여유가 있니? 지금도 빚 갚느라 죽을 때까지 마음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 판국에 내가 여유가 없어서 너를 더 챙겨주지 못했다. 그렇다고 부모 잃고 속상한 며느리까지 모른 척할 수는 없잖니? 네가 평생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나도 잘 안다. 그나마 친정엄마 의지하고 살았을 텐데 어머니까지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니?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한테는 내가 있잖니? 이제 내가 친정어머니 대신 챙겨줄 테니까 나를 친부모라 생각하고 기다렴. 알겠지? 시어머니는 제가 엄마 장례를 치르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며 저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주변에서도 제 걱정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나 생각하고 계시는 줄은 몰랐네요. 그동안에도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쁘진 않았었지만 평소에는 아들 걱정만 안 하시던 분위기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라 생각했었는데 제가 가장 힘들 순간에 저를 걱정해 주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역시 가족은 다르구나 싶었어요. 이제 더 이상 기대의 친정도 부모님도 없던 제게 그 말이 얼마나 다정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늘 정에 고팠던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관심이 싫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나도 더 열심히 어머니를 챙기고 모셔야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는 그 후로도 제게 정말 잘해주려 노력하셨습니다. 남편보다 저를 챙기시고 매일 제가 잘 지내는지 끔찍이 신경 쓰기 시작하셨어요. 앞으로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진심이셨는지 제게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실 것처럼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돈도 없으신 분이 갑자기 제게 목돈을 내어주셨습니다. 미연아, 이 돈 내가 어렵게 말하는 건데 일단 받아라. 받아서 너 필요한 데 써. 예? 어머니 이게 무슨 돈이에요? 그냥 있던 거 없던 거 다 끌어서 만든 거니까 묻지 말고 받아라. 너 그 세금 낸다고 골치 아프다며. 시어머니도 빚 때문에 사정이 여의치 않는 걸 알고 있는데도 제가 상속세를 어떻게 내야 하나 고민인 것을 아시고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1억이나 되는 큰 돈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나중에서야 그 돈이 어머니의 남은 전 재산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큰 돈이 시어머니가 사시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신 것이었다네요. 남편을 캐물어서 그 얘기를 듣고는 저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건드리면 어떡해.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려고. 엄마야 뭐 연금도 좀 나오고 빚을 천천히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당신이 상속세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알고 급한 불부터 꺼야 하지 않겠냐 하시더라고. 나도 상속세 천천히 내면 되는 건데.
아무튼 엄마는 당신 걱정해서 그러신 거니까 그냥 감사하게 받아. 아무리 그래도 이 돈을 어떻게 그냥 감사하게 받아. 나 이 돈 못 받아. 제가 아무리 사정이 급하다 한들 어떻게 시어머니 전 재산을 받아가겠습니까? 저는 그 돈을 다시 돌려드려야겠다 생각하며 다시 어머니께 연락을 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게 부모 마음인 거라며 자꾸만 저를 말리더라고요. 사실 상속세도 큰 돈이기는 했지만 그리 급한 건 아니었습니다. 조금 골치 아프기는 해도 몇 년 동안 분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왜 자꾸 상속세를 걱정하는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상속세가 급한 이유는 건물을 팔 때밖에 없을 텐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건물 얘기가 나오고부터 시어머니가 너무 과하게 잘해주시고 남편은 그 즈음부터 갑자기 건물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매일 상속세 처리하고 건물 팔아서 사업하자던 남편이었는데 말이죠. 어머니나 남편이나 건물을 팔았으면 좋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제가 알아서 하기를 바란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전 재산을 털어 상속세를 내라며 큰 돈을 주지를 않나 말이에요. 설마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이 사람들이 저 몰래 무슨 다른 꿍꿍이를 꾸리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죠. 누구보다 가족을 믿고 싶었던 저였지만 그런 생각이 한번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심의 꽃을 피우던 어느 날 저는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건들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컴퓨터를 쓰고 미처 정리하지 못한 카톡 속에서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기막힌 대화를 보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저 몰래 나누었던 대화 내용들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처음부터 그런 작정들을 하고 있었던 건지 두 사람은 저를 두고 치밀한 작전들을 짜고 있었습니다. 뭐라디? 고마워하디? 얼른 팔아서 도와주겠대? 아직 그럴 단계 아니야. 오히려 죄송해서 안 받겠대. 그럼 어떡해? 그 돈을 어떻게 구한 건데? 이러다 빚만 더 생기겠어. 걱정하지 말래도 얘는 워낙 정에 약하고 가족이라면 끔찍이 생각해서 계속 이렇게 구슬리면 금방 넘어올 거야. 돌려준다고 해도 안 받는다고 하면 그만이지 뭐. 그런데 엄마가 빚까지 져서 자기를 도와준 걸 알고도 모른 척 하겠어?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이 사람은 절대 못 그래. 게다가 이제는 고환이 진배 없이 기댈 구석은 우리밖에 없는데 가족 절대 못 버릴 여자야. 그래. 그럼 정말 다행이다. 아무튼 건물 뺏으면 바로 이혼할 거지? 당연하지. 건물만 파면 그 돈 먹고 버려버려야지. 그때만 되면 내가 엄마한테 더 어린 새며느리 소개할 테니까 기대나 하고 있어. 그리고 그 돈으로 크게 사업 일으켜서 내가 엄마 호강시켜줄게. 1억 넣어서 10억 벌 기대나 하고 있으라고. 그래, 엄마는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면 다 좋다. 그럼 엄마는 잠자코 있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잘 구슬려봐. 당연하지. 뭐 지금이야 죽은 지 엄마 때문에 안 팔겠다니 뭐니 해도 결국 산 사람이 중요하지. 내가 하는 소리 하면 금방이야. 시모와 남편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에 저는 몇 번이고 다시 눈을 비벼야만 했습니다. 지금 내가 본 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내 가족들이 나를 두고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거라고는 정말 몰랐어요. 끽해봐야 잘 구슬려서 사업이라도 해보자는 내용일 줄 알았던 저는 두 사람이 제 유산을 훔치고 이혼을 시킬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조금 한량 기질이 있어도 가족을 생각하는 줄 알았던 남편이 저를 두고 바람을 피고 있는 줄도 전혀 몰랐죠. 그래도 어쩌면 끝까지 모를 수 있었을 일을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그 덕분에 미리 복수를 계획할 수 있었어요. 저는 놀란 마음을 추스리며 남편에게는 알았다는 사실을 티내지 않고 먼저 선수를 쳐서 두 모자의 뒤통수를 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은 저는 분노의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참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내가 잘못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의 고생까지 물거품이 되나는 생각에 누구보다 제대로 복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복수를 결심하게 된 저는 그 두 사람을 속이며 차근차근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남편 놈이 얼마나 철두철미했는지 그동안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만 알게 된 이상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증거를 찾아야만 했어요. 저 혼자 나서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사람을 쓰고 싶었지만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얻은 증거로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셔서 결국 제가 직접 증거를 캐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에게 들키지 않으며 증거를 모은다는 건 쉽고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날처럼 남편이 실수를 하는 날이 아니면 남편의 핸드폰을 뒤지거나 대화를 찾을 수 없을 테니까요. 심지어 상간녀와는 다른 어플로 대화를 하는 건지 카톡을 아무리 뒤져도 증거가 보이지 않아서 무척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결국 남편이 제게 숨긴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쫓아다니면 뭐라도 하나 나오기 마련이더라고요. 인원수도 모르고 그동안 남편이 일을 하느라 바쁜 줄 알았던 제가 바보였네요. 어디서 만난 건지는 몰라도 저보다 한참 어린 여자를 만나느라 정신없는 남편을 보니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어 미치겠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겨우 남편의 외도 정도로 복수를 끝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복수를 위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한 저는 곧장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그래 우리 예쁜 며느리 무슨 일이야? 다름 아니라 어머니가 저번에 저한테 주신 그 돈 있잖아요. 저 필요한 곳에 쓰라고 주신 돈 1억이요. 그래 그 돈 말이니? 왜 돌려주려고? 그러지 마라. 내가 남도 아니고 우리 딸 같은 며느리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부모 도움 너무 거절해도 불효야? 그럼 그 돈 정말 제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남편 말고 저한테 주신 거 맞죠? 그럼 당연하지. 내가 뭐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계약 관계도 아니고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돈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특유 재산으로 인정되어 이혼을 할 때에 재산 분할해줘야 하거나 뺏길 일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모가 제게 건넨 돈을 꿀꺽 할 생각으로 일부러 전화를 걸어 통화 녹음으로 증거를 만들어 두었던 거죠. 그런 제 속은 전혀 모르는 시모는 저를 속여먹을 생각에 무조건 제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미래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이 속이려 작정한 제가 되려 뒤통수를 친다면 어떻게 될지 그 상황이 너무 궁금했죠. 그렇게 제가 이혼을 차근차근 준비할 동안 남편과 시모는 저를 속여먹는 줄 알고 있는지 무척 들떠 보였습니다. 남편이 매일 제 건물 시세를 살피고 있는 걸 보면서도 저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죠. 벌써부터 그 돈이 자기 돈이라 생각하는지 프랜차이즈 사업부터 렌터카 사업까지 이것저것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가족을 믿고 있었던 건지 사실에 눈을 뜨고서는 그런 뒷꿍꿍이가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철두철미하지도 못해서 뻔히 그런 짓 하는 남편을 왜 여태 몰랐던 건지 뒤늦은 후회가 들었지만 이제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난 날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남편 몰래 이미 제 짐은 다 싸놨고 그 집에서 저만 빠져나가면 되는 일이었네요. 제가 변호사님을 통해 준비한 이혼 서류를 내밀자 남편은 깜짝 놀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이게 뭐야? 무슨 이혼 서류야? 당신 미쳤어? 제정신이니까 이혼하자 그렇지. 왜? 내가 이혼하자 하는 게 그렇게 놀라워? 갑자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당신 설마 건물 좀 생겼다고 나 버리겠다 이거야? 당신이야말로 나 몰래 바람 피고 다녔으면서
뭘 잘했다고 뻔뻔하게. 여보, 그걸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 그것만 알고 있을까봐.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무슨 꿍꿍이를 꾸리고 있었는지도 다 알아. 건물만 뺏으면 이혼할 거라며. 당신이 먼저 나랑 이혼하고 싶어 하길래 내가 먼저 해주는 거야. 어차피 당신이 불륜 저질러서 유책 배우자니까 당신은 이혼 요구 못해. 그래서 내가 당신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어때? 고맙지 않아?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지.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그러게.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내가 당신한테 제대로 뒤통수 맞았지. 그래도 우리 엄마가 도와주셨는지 내 뒤통수가 바스라지기 전에 당신 속내를 알아차려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무튼 나는 당신이랑 이혼 준비 끝났고 너랑은 더 할 말 없으니까 법원에서 만나.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나왔고 얼마 뒤 남편과는 법정에서 만나 지저분한 이혼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제대로 준비해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은 무척 고되고 힘든 일이었어요. 제 재산을 분할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는 것을 넘어 안쓰러울 정도였죠. 하지만 다행히도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은 저의 승리로 끝이 났고 저는 남편과 얼마 안 되는 재산 분할을 받고 제 명의와 엄마의 건물과 시모가 제게 건넸던 1억 돈은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시모와 남편은 알거지가 되어버렸죠. 전 재산을 털어 만들어서 1억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시모는 저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난동까지 피웠지만 덕분에 저는 시모와 남편을 경찰에 접근금지 신청을 하며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돈 때문에 벌인 일은 아니었지만 저도 그 정도는 받아야 정신적 위자료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 자식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아마 아이가 있었더라면 제가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을 듯합니다. 그래서 저의 남편의 진면목을 알고 아이를 점지하지 않으신 삼신할머니께 감사의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 시모에게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지금은 어머니가 물려주신 건물을 관리하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한동안 누구를 만날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혹시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때는 꼭 저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서 돈 때문에 이렇게 구질구질해지는 일이 없어야겠다 싶네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살려주신 엄마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